1950년대 나왔던 300SL까지 뿌리가 거슬러 올라가는 7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벤츠의 정통 FR 스포츠카의 구성을 오늘날의 최신 기술로 느껴볼 수 있는 모델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테이션B의 강병입니다. 간만에 좀 설레이는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AMG GT55 모델입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 규제들과 타협하고 있는, 그래서 디자인적인 제약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과거에 300SL이 가지고 있었던 그 비율을 거의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고급스러운 느낌, 그리고 동시에 굉장히 강력하고 어마어마한 스피드를 낼 것 같은 그러한 느낌들을 잘 담아내고 있는 디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쪽에 굉장히 길게 뻗어나가 있는 이 롱 노즈의 디자인은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프론트 미드십 방식을 채용하기 위함입니다. 4리터의 V8 트윈터보 엔진이라고 하는 거대한 부피의 엔진이 자리 잡고 있지만, 실제 엔진룸을 열어보면 엔진의 블록은 정확히 전륜 타이어의 뒤쪽부터 시작해서 이 윈도우 끝단까지 몰려있는 이러한 디자인, 엔지니어링적으로도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형태의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쪽으로 오면 1세대 AMG GT와의 확연한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이 차는 휠베이스가 8cm 이상 늘어났는데요, 그 길이의 대부분은 이쪽 구간에 할애가 되었습니다. 이 차는 이제 2인승이 아니라 4인승 구조로 뒷자리가 추가되게 되었어요. 1세대 AMG GT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가 이렇게 앉았을 때 힙 포인트 역시 뒷바퀴의 거의 앞쪽에 앉는, 거의 이쯤에 엉덩이가 위치하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제 이 차는 여기가 늘어났고 문이 앞쪽으로 조금 더 멀어져 있는 형태인데다가 뒷자리가 생겼기 때문에 1열의 힙 포인트는 더 앞쪽으로 이동해서 운전석은 이제 이 정도쯤에 앉게 되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게 됐습니다. 루프 라인은 거의 달라지지 않았어요. 전체 전고가 올라가면서 뒤쪽으로 헤드룸까지 확보하면서 떨어지는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1세대 모델은 이 C필러가 이렇게 떨어지고 뒤쪽이 확연히 노치 타입으로 나가는 각도의 변화가 확실하게 있었다면, 2세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약간 911의 실루엣과 비슷해졌죠. 쭉 떨어진 이 라인이 트렁크의 끝부분까지 거의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는 이러한 형태의 달라진 비율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앞쪽은 길게 롱 노즈로 뻗어가 있고 운전석은 뒷바퀴의 바로 앞에 앉게 되는 이러한 스타일의 스포츠카들, 유럽 브랜드 중에서 정통 FMR 방식을 지향하고 있는 몇몇 브랜드들이 이런 타입들을 계속해서 고집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타입들은 운전하는 게 의외로 좀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AMG GT의 주행 감각은 얼마나 달라졌을지 바로 주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한 익스테리어를 쭉 감상하다가 실내로 딱 타는 순간 느껴지는 아쉬움들이 일단 몇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 이 벤츠 쿠페 모델들 하면은 탔을 때 친절하게 벨트를 이렇게 쫙 빼주는 이 기능이 있는데 그게 없습니다. 벨트를 제가 저 뒤에서부터 이렇게 꺼내 와야 돼요. 그래도 AMG GT인데 그게 없다는 게 조금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리고 내부는 뭐랄까, 그냥 오락실 기기처럼 터치스크린 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 가운데 있었던 손으로 누를 수 있는 버튼들이 하나도 없어졌고, 운전대 위에 이렇게 멀티펑션 스위치가 터치로 그리고 또 누르는 방식으로 올라와 있는 이 부분들은 반갑기는 하지만, 계기판, 센터 스크린, 이게 과연 AMG GT라고 하는 차의 분위기랑 잘 어울리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저 IWC 메뉴 부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오랜 콜라보를 해왔던 두 브랜드인데, IWC 시계를 애플워치처럼 모양을 따서 화면 안으로 집어넣는, 그리고 저 옆에 저 푸셔를 터치로 저렇게 누르는 이 방식은 시계 매니아인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약간 좀 반감 요소였습니다. 원가가 좀 더 들더라도 기존처럼 아날로그 시계를 넣어주든지, 완전히 풀 터치스크린을 가고 싶다고 해도 어딘가에 그 시계 화면이 이렇게 베젤처럼 좀 남아있다든지, 뭔가 좀 세공을 하고 공을 들인 티를 좀 내줬으면 좋았는데 아쉽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계기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상 계기판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그래픽도 다 띄워줄 수가 있는 형태인데, 그렇다면 이 차의 정신적인 뿌리라고 할 수 있는 300SL, 그때 그 계기판을 하나의 테마로 넣어서 선택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또 얼마나 좋았을까. 이 퍼포먼스 페이지들의 이런 그림들은 약간 좀 너무 장난감 같고 너무 게임 같고 좀 사이버틱한 느낌을 너무 많이 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트랙 페이스도 잘 안 쓰게 되는 것 같고요. 그냥 기존의 아날로그 클래식 게이지가 시인성 면으로는 내가 몇 RPM을 쓰고 얼만큼 언제 변속해야 될지를 알기에는 딱 좋은 것 같은데 다른 벤츠랑 너무 똑같잖아요. 자, 이건 우리나라 사양만의 문제일 것 같은데 소화기를 여기 운전석 아래쪽에 허벅지 밑에다가 장착을 해놨거든요. 근데 이게 종아리를 살짝 긁어요. 그래서 이걸 최대한 안 닿는 포지션으로 잘 돌려놓거나 시트를 요걸 감안해서 좀 자세를 조금 바꿔 앉아야 되는 이러한 아쉬움들이 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달리기 시작하면 주행하면서 잘 안 보게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들은 서서히 잊혀져 갑니다. 여전히 활기통에 이 야수 같은 심장을 가지고 있구나. 이 부분은 반갑게 다가와요. 엔진의 출력은 476마력이에요. 요즘 기준으로 본다면 출력은 약간 좀 소박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차를 가속시킬 때의 느낌도 워낙 빠른 차들이 많아져서 그런 것도 있기는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이게 3.9초대의 차 맞나? 라는 반문이 들 정도로 그냥 편안하게 나가는 그런 느낌에 가까워요. 거친 듯 하지만 마일드하다라는 표현이 자꾸 떠오릅니다. 토크가 71kg대가 나오는데 400마력대다 라는 얘기는 중회전 구간에서의 토크는 어마어마하게 잘 나오지만 5000 이후의 영역에서는 400마력이니까 환산 토크로 봤을 때는 한 40kg대 정도의 토크로 고RPM에서 마무리를 하게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토크 커브가 위에 있다가 뒤쪽으로 가면 많이 떨어지는 형태의 그러한 엔진입니다. 그래서 레드존을 향해 올라갈 때에도 공포라기보다는 약간씩 토크가 빠지기 때문에 그냥 부담 없이 쫙쫙 쥐어짜서 풀 RPM을 다 돌릴 수 있는 부담 없는 엔진에 가까워요. 물론 476마력이 부담 없는 출력은 아니지만 2단, 3단, 4단 이런 저단에서 풀로 밟았을 때의 요 펀치력, 이게 그렇게 큰 부담이 없다라는 거죠. AMG GT는 55 모델 그리고 이제 632 퍼포먼스 모델이 있는데요. 632 퍼포먼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전동화 파워트레인이 더해지면서 800마력대의 출력을 내게 됩니다. 토크도 140kg대. 숫자는 55에서 63, 약간의 차이지만 성능 차이는 거의 2배가 납니다. 그런데 오히려 AMG 팬들이라면, 그리고 AMG GT를 사랑하는 GT 매니아들이라면 63보다는 5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기로 조용히 가는 그것 말고 정말 이 야수의 심장을 타고 노는 것 같은 그런 감각을 즐기기에는 이 55 모델이 더 자연스럽거든요. 많은 브랜드들이 미드십 방식의 차를 선뜻 내놓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AMG GT는 프론트 미드십을 언제나 추구해 왔고 이번 모델에도 동일하게 미드십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요. 이 미드십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전륜과 후륜 요 사이 안에 가장 무거운 중량체인 엔진을 놓겠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자동차들은 앞바퀴보다 엔진이 더 앞쪽으로 걸리거나 뒷바퀴보다 엔진이 더 뒤쪽으로 걸리기가 쉬운 형태로 제작이 됩니다. 그래야지만 실내 공간을 넓게 쓸 수가 있으니까요. 전륜 미드십이라면 이렇게 본네트를 길게 빼내야 되고, 후륜 미드십이라고 하면 뒷자리 공간을 희생하고 트렁크 공간도 희생하면서 그 자리에 파워트레인을 씹어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차량의 형태에서는 보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 휠베이스 안에 무게 중심점을 끌어 넣어서 전체적으로 차량이 갖고 있는 접지력의 한계를 높이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미드십 차량들은 이 그립의 한계 영역이 더 높아요. 엔진이 앞 타이어보다 더 멀리 밀려나 있는 차량들, 뒷바퀴보다 더 멀리 앉아있는 911 같은 차량들, 결국 한계 접전 끝에 가게 되면 이 엔진의 무게가 실려있는 쪽이 그립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미드십은 앞뒤 바퀴가 엔진의 하중을 골고루 나눠받고 그 둘이 같이 버티기 때문에 선의 속도를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높은 속도까지는 잘 버텼지만 타이어의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 다른 차량이라면 전륜만 미끄러지거나 후륜만 미끄러지는 오버스티어를 내게 되는데, 이 미드십은 워낙 한계 그립이 높고 이미 더 높은 속도까지 올라가야지만 그 균형점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미 무너진 다음에는 엔진이 전륜과 후륜을 원심력 방향으로 다 끌고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차는 그 한계점 끝까지 일반인들이 다가가기에는 너무나도 리스크가 큽니다. 물론 전자제어 장비가 다 켜져 있고 굉장히 넓은 접지면을 가지고 있는 타이어가 버텨주고 있습니다만, 일반인들이 일반 도로에서 그 한계까지 한번 가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를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흥미로운 사실, 이 차는 운전대가 한 바퀴가 채 돌아가지 않아요. 여기서 끝입니다. 90도, 180도, 270도, 300도? 300도 정도 돌면은 락트락에 걸립니다. 총 록트록이 600도밖에 안 되는, 거의 제가 타본 차 중에서는 운전대가 돌아가는 범위가 가장 작은 차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거의 뭐 이거는 진짜 레이스카 수준의 록트록 범위를 가지고 있는 거죠. 물론 뒤쪽에 들어가 있는 후륜 조향 장치까지 가세를 하기 때문에 적은 타각으로 꽤나 급격한 회전 반격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장점입니다. 하지만 진짜 이 셋업의 진가는 따로 있습니다. 1세대 AMG GT는 엉덩이가 타이어 앞에 걸터 앉아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자동차였습니다. 앞쪽으로는 굉장히 길고 엉덩이는 정말 뒤에까지 빠져있는 그러한 자동차였거든요. 그래서 앞쪽에 그 조향을 꺾었을 때의 감각이 전달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둔감하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뒷타이어가 미끄러지는 감각은 굉장히 선명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카운터를 실제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쓰게끔 되는 그러한 실수를 하는 게 이러한 롱노즈 쇼테크 차량들의 단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자동차들은 미케니컬 그립으로 그립 주행을 할 때까지는 좋지만 한계를 벗어나서 슬라이드와 드리프트 영역으로 들어갔을 때는 컨트롤하기가 생각보다 좀 까다로워요. 아주 정확하고 정교하게 그 각도를 맞춰줄 때에만 스핀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2세대 AMG GT는 약간 1세대의 그런 너무 날카롭고 스파르탄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지워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힙 포인트도 앞쪽으로 좀 이동을 하면서 뒷자리도 확보를 했고, 또 뒤에 후륜 조향도 들어가기 때문에 후륜이 슬라이드 영역으로 빠지는 그 범위를 조금 더 위쪽 영역으로 버텨주는 그러한 역할도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카운터나 이런 부분들을 쓸 때에도 훨씬 더 빠르게 대응하기가 쉬워졌죠.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록트록이 짧은 스티어링 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카운터 반응 속도가 이런 차량들은 좀 빨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때에 적은 인풋으로도 앞쪽의 타각을 빨리빨리 만들어줄 수 있다는 이러한 장점들, 전반적으로 1세대보다는 운전이 조금 더 편해진, 안 좋게 보면 덜 야성적인 형태로 진화했다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기존 AMG GT와 가장 또 큰 변화점 중에 하나가 이제는 사륜 구동, 포매틱이 들어간다는 점이거든요. 기존에는 FMR 구성의 스포츠카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포매틱 플러스가 들어갑니다. 플러스가 들어가면 2륜과 4륜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기존 벤츠의 상시 사륜 형태가 아닌 필요에 따라서만 사륜으로 바꾸어서 보조해 줄 수 있는 역할이기는 한데요. 그런데 제가 1단 기어에서 레이스 모드에 ESP를 다 꺼놓은 상태에서 한 번에 출력을 다 인가를 시켜봐도 파워 슬라이드가 쉽게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토크감이 부드럽습니다. 배기관에 한바탕 난리가 납니다. 와, 근데 일단 그립 레벨이 미쳤습니다. 앞쪽의 그립은 어디가 끝인지 가늠이 되지 않을 정도예요. 그리고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끝까지 찾아가 보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세팅도 아닙니다. 왜냐면 그 끝까지 가면 위험한 일이 한번 생길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경계선을 완전히 높여놓고 그 안에서만 놀아라, 거기를 넘어가는 순간 재밌지 않은 일이 생길 거다, 이러한 어떤 암시적인 메시지가 계속해서 좀 느껴지는 그러한 자동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한계까지 쥐어 짜내고 싶은 그러한 세팅은 아니에요. 조금 남겨놓고 탈 때가 안전하면서 재미있고 마음도 편하고 피로하지 않는 딱 그러한 느낌입니다. 계측기를 달고 제로백을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와, 3.593? 와, 굉장한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계측기, 극한 G값을 버틸 수 있는 견고한 거치대로 쓰고 있는 게 바로 이 램 마운트거든요. 사실 이게 계측기뿐 아니라 핸드폰을 거치할 수 있는 건데, 와, 이거 여러분들 진짜 튼튼합니다. 그 어느 석션 컵보다도 단단하게 고정돼요. 변속기는 9단 MCT 멀티 클러치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벤츠의 MCT를 PDK나 그 DSG 같은 듀얼 클러치, 이거랑 좀 혼동하시는 것 같아요. 클러치가 여러 장이니까 듀얼 클러치 같은 개념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 사실상 구조는 완전 다릅니다. 오히려 기존의 그 토크 컨버터 방식에서 딱
토크 컨버터 있는 부분들만 클러치가 여러 장이 들어가 있는 형태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 앞쪽에 있는 기어 세트는 토크 컨버터 방식이랑 비슷합니다. PDK나 DSG 같은 듀얼 클러치들은 앞쪽에는 클러치도 홀수 짝수단을 따로 쓰지만 1, 2, 3, 4, 5단 기어가 물려있는 그 기어들은 매뉴얼 기어처럼 되어 있는 기어 세트가 들어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 MCT 같은 경우에는 기존 자동 변속기랑 더 비슷한 형태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포르쉐의 PDK나 맥클라렌이 쓰고 있는 듀얼 클러치만큼의 빠른 변속 느낌까지는 아닙니다. 물론 레이스 모드까지 최대한 변속 감도를 올리고서 당겼을 때에 변속이 느리다라는 느낌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거는 굉장히 빠른 싱글 클러치가 작동한다라는 그런 느낌? 확실히 클러치가 벌어졌다가 다시 딱 붙으면서 펀치를 때려주는 그 느낌, 그 어떤 변속 충격에 대한 감성은 PDK 쪽보다는 이 MCT 쪽 멀티 클러치 방식이 조금 더 아날로그적인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수동 운전에 더 가까운 느낌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자, 퓨어 스포츠는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온몸을 감싸는 스릴감을 전달해주는 그런 자동차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편하게 진짜 장거리 여행용으로 쓸 수 있는 그랜 투어러, 그란 투리스모의 역할은 어떨까요? 고속도로에서 정속주행으로 쭉 달려보게 되면 이 9단 변속기 정확하게 1000rpm마다 70km 정도의 속도를 냅니다. 2000rpm에서 140, 3000rpm에서 210, 4000에서 280, 5000에서 350? 구독자분이 나타나셨나요? 구독자분이 나타나서 인사를 건네주셨어요. 어쨌든 이렇게 100에서 110 정도 제한속도로 달릴 때에는 RPM이 1500에서 1600 정도를 유지하면서 정말 스트레스 없이 장거리를 낮은 RPM으로 그리고 또 연비를 확보하면서까지 쭉 달릴 수 있는 투어러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연비도 고속도로 제한속도를 지키면서 정속주행을 했을 때에는 리터당 13 내외 정도를 뽑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알뜰한 목성을 가지고 있어요. 뭐 그 정도면 알뜰하다고 해야겠죠? 네, 기본적으로 이 서스펜션의 스트로크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서스펜션의 댐퍼 쪽에서도 범프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압축될 때 반발하는 힘은 좀 센 편이고 리바운드는 상대적으로 약간 풀어져 있는 그러한 느낌입니다. 근데 그 얘기인 즉슨 1차적으로 노면 충격을 딱 받으면 쿵 하는 그 진동은 차체로 전달이 돼요. 컴포트 모드, 가장 부드러운 세팅에서도 전달이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데일리로 충분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편하게 데일리를 쓸 수 있는 셋업은 분명 아닌 것 같아요. 911이랑 비교한다면 GTS 말고 기본형 카레라들이 이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승차감을 소프트 모드 기준으로는 보여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SL처럼 편하게 탈 수 있는 그러한 데일리를 생각하신다면 같은 플랫폼이기는 하지만 하체 반응면에서는 꽤나 다른 캐릭터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차의 하체 감각은 꽤나 하드해요. 컴포트 모드에서도 약간 단단하게 느껴지는 이 성향, 근데 이 성향이 다 지워지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속도 대역을 높이면 됩니다. 100km 이하에서는 다소 단단한 듯한 이 서스펜션이 고속으로 올라가게 되면 꽤나 여유로운 느낌으로 노면의 충격을 적당하게 흡수해주면서 차체의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범위 정도로 균형감이 딱 맞게 돼요. 아무래도 이 차가 현가를 튜닝할 때의 그 딱 스윗스팟은 100km 이하가 아니라 아우토반 사용 조건이었던 100에서 200 사이의 영역에 그 컴포트의 다이얼을 딱 맞춰놓은 그러한 느낌입니다. 심지어 이 속도 대역으로 올라가게 되면 댐핑을 스포츠나 스포츠 플러스로 올려놔도 생각보다 그렇게 승차감이 거칠게 느껴지지가 않을 정도라니까요. 여전히 이 속도 대역에서도 이 차는 내 가진 능력의 한 20%도 안 쓰고 있어, 약간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재미있게 달리다 보니까 연료 게이지가 순식간에 바닥으로 곤두박질 쳐요. 이 차는 풀탱크를 가지고서 이렇게 탄다면 250km 정도 살려나요? 하지만 저 연료 게이지가 떨어지는 게 아깝지는 않아요. 네. 근데 진짜 앞에 노즈랑 조향축이 제 손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스테이블하게 고속 턴을 돌아갑니다.
고속대역으로 올라오면 A필러 쪽에 풍절음만 좀 유독 강하게 커지는 느낌인데요. 차체의 흔들림이나 주행 감각은 100에서 그 이상의 영역으로 올라가도 반감되어서 속도감을 느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너무나도 안정적이고 이 차가 제일 잘하는 영역은 이 구간이구나 라는 걸 느껴집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빠르고 편하게 갈 수 있는 차를 찾는다면 이 차가 정답 아닐까요? 물론 주유소는 한두 번 들러야겠지만요. 평상시에는 유려한 실루엣을 얌전히 만들어주는 이 후드와 트렁크 디자인이지만 이 차는 앞쪽과 뒤쪽에 능동형 에어로 장비가 달려있어요. 앞쪽에 스플리터, 아래쪽에는 공기주머니가 고속에서 좀 더 부풀어 오르면서 하부 쪽으로 들어가는 공기의 양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뒤쪽에 있는 스포일러는 속도 단계에 따라서 두 가지의 각도를 지원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사이드 볼스터의 조절 폭도 제 몸매에는 약간 넓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튀어나오고 있는 면적이 팔꿈치의 뒤쪽, 이쪽이랑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 특정 스티어링 앵글을 돌릴 때에는 팔이랑 시트가 좀 간섭이 나는, 쇼룸에 가셔서 직접 운전대를 좀 돌려보시는 동작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자리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 뒷자리가 키가 150cm 정도 되는 딸 아이를 태웠을 때에 저희 타고 있는 911보다 이 차의 뒷자리가 좀 더 편하다라는 평가가 나왔어요. 이 2+2 쿠페를 10년째 타온, 태어나서 평생을 쿠페를 타왔던 아이의 증언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뒷자리가 있는데에도 뒤쪽으로 펼쳐지는 화물, 적재 공간이 기내용 수트케이스가 한 3개 정도는 들어갈 정도, 다른 장비들을 다 실어 넣어도 공간들이 남을 만큼, 그래서 뭐 한 3박 4일 정도의 국내 여행을 떠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의 그런 넉넉한 수납 공간을 가지고 있죠. 뒷좌석마저 폴딩 시켰을 때는 진짜 광활한 골프백이나 스키를 실어도 될 정도의 면적이 나올 정도로 꽤나 좀 실용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911에서도 누릴 수 없는 중요한 호사라고 할 수 있겠죠. V8 4000cc 엔진, 최대 토크를 70kg 이상 뽑아내는 엔진의 먹성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장거리에서 고속도로 제한 속도로만 유지하고 9단 항속 주행을 한다면 리터당 13, 14km까지도 볼 수는 있습니다만 그게 정말 맥시멈으로 쥐어짠 연비고요. 데일리로 그냥 탄다, 시내 구간 아무 신경 안 쓰고 탄다 그러면 아마도 5.0에서 7.0 사이의 연비가 트림미터 위에 떠있게 될 겁니다. 이동수단이라기보다는 운전의 즐거움으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자동차입니다. 자, 이거 과연 911 카레라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가? 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911도 사실 터보 엔진으로 바뀌면서 신형 GT3마저도 전세대보다 사운드가 약해져 가고 있는 와중에 볼륨은 작아졌을지언정 V8 사운드를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스포츠카, 여전히 가격대가 카레라 GTS보다 아래 금액대에서 선택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세워놨을 때에 정말 하나의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것 같은, 오히려 911보다 조금 더 아름다운 비율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에서는 충분히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포츠카를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소비층에서는 굉장히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